자,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450쪽의 그 경매 파트죠. 경매 절차 문제에서 해마다 하나씩 문제가 나와요. 450쪽의 그 경매의 종류는 이런 건 문제 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경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참고만 하시는데, 그 의무 경매 먼저 보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렇게 담보물권 실행 경매, 담보물권 실행 경매를 우리가 의무 경매라고 불러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이 돈 안 갚으면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강제 경매는 뭐냐? 담보물권이 없으니까 돈 빌려주고 채용증만 썼다. 그러면 돈 안 갚아. 그럼 이제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 가압류 먼저 신청해놓고, 가압류 걸어놓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서 집행 권한 확보해서 이제 하는 신청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경매 절차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도 뭐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차를 짜맞추라는 문제를 나오진 않으니까요. 일단 경매가 이렇다. 이 경매 절차를 공부하려면 용어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 알죠? 용어.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매각이라는 말로 주로 쓴다. 매각. 경매 부동산, 매각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경매하는 날, 그럼 매각기일 이렇게 부르잖아. 매각기일. 우리가 이제 법원에 입찰한다라고 하잖아. 경매 입찰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매수 신고라고도 하고 매수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하는 사람, 매수 신고인, 매수 신청인, 1등한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 2등짜리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부르죠.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 옛날엔 입찰 보증금 이렇게 불렀죠. 지금은 매수 신청 보증, 매수 신청 보증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그림은 참고만 하세요. 수직선 그림 하나 그릴게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어. 강제 경매, 의무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하자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법원에서 등기소로 연락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등기가 되면 이따가 부동산이 압류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경매 등기는 경매가 될 거야 라는 어떤 예고일 뿐인 것이고, 실제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걸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매매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 경매 등기 됐어. 경매 등기 됐는데 지금 집이 시가가 5억이에요. 채권이 1억이에요. 경매 됐다는 거야. 근데 저 집을 5 빼기 1일 그래서 4억. 근데 3억 5천에 내가 샀어. 사가지고 채권 1억을 갚아요. 그럼 이제 경매는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얘기도 하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 이게 중개대상물 들 수 있냐? 그렇다. 이렇게 하시죠.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경매 등기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은 그날부터 1주 내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세요. 라고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서 이날 공고한다. 실무적으로는 한 석 달 정도 줍니다. 예를 들어 뭐 4월 1일 날 경매 등기 됐다. 그럼 4월 8일 날 7월 8일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이렇게 식으로 공고한다는 거예요. 그 근저당권처럼 등기가 됐잖아요. 등기되었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되면 소멸되는 이런 권리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해줘요. 다만 근저당권은 실제 본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법원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금 이자, 채권 계산서를 법원에 내는 것인데 그건 배당 요구는 아니고 배당 요구 신청서 이걸 써내서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확정인자 갖춘 임차인이죠. 등기 안 돼 있잖아요. 등기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임차인의 존재를 모르죠.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확정인자 찍은지 모르고 그런 임차인은 법원에 가서 이날까지 배당 요구 신청서, 그다음 확정인자 받은 계약서 사본 이걸 법원에 낸다. 이걸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자, 그런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매각 준비, 경매 준비를 하는 것이고, 준비가 다 끝나면 경매하는 날을 아까 매각 기일이라 한댔죠. 그 매각 기일을 공고해라. 매각 기일 공고하면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2주 있다가 경매하는 거예요. 자, 이 날이 매각 기일, 이 날이 이제 경매하는 날이야. 경매하는 날. 보통 실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가요. 6개월 정도. 세월아 내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세로로 적어 볼게요. 자, 매각 기일을 공고하세요. 자, 그리고 얼마 있다 모인다? 2주. 이날이 이제 매각 기일, 이날이 경매하는 날. 자,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을 아까 뭐라 부른댔죠? 매수 신청 보증. 현금 내도 되고 수표 내도 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지금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면 이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요율은 뭐 한 0.5% 정도 예를 들어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1,000만 원에 0.5%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그 보증보험 회사에 되고 1,000만 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는 거죠. 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가 1등 했어. 1등으로 이제 2억 1등 했다. 그럼 나중에 잔금을 낼 때는 2억을 다 내는 거예요. 1,000만 원 실제 현금으로 1,000만 원 내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잔금 2억을 다 내야 돼요. 근데 잔금 2억을 안 냈어. 우리 나중에 잔금 안 치르면요. 매각되고 완납을 안 하면 처음에 냈던 보증금 몰수되잖아요. 처음에 1,000만 원을 낸 건 아니니까 어떻게 몰수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가 법원에 1,000만 원 납부하는 거고, 그리고 보증보험 회사가 저 입찰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 신청 보증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현금 내도 되고 수표 내도 되고 보증보험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매수 신청 보증은 거기 적혀 있을 텐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법원이 감정평가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요. 그게 예를 들어 1억이다. 이게 정했으면 그 1억에 1,000만 원, 10%를 똑같이 내는 거죠. 여기 입찰장에 모인 사람이 10사람이다. 10사람은 똑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내는 거야. 자, 매수 신청 보증 최저 매각가 10분의 1. 자, 1등한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라고 부르고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나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자에게 기회를 주는. 그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자, 다음에 1등, 2등 뽑았고, 이제 매각기일 종료 후 1주 내로. 이건 시험에 나와요, 1주는. 자, 매각 결정기일이라 하네요. 자, 이날 매각 결정기일에 판사가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는 거죠. 허가 또는 불허가. 이때 이제 매각 허가를 받은 자를 매수인이라고 부르네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름이 매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매각 결정기일에 허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는 자는 1주 시간 주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만 항고할 수 있는 걸 즉시 항고라는 그런 법률 용어를 쓴대요. 항고 기간이 끝나면 매각 허가 받은 결정은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언제까지 낼 거냐를 법원에서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1개월 이내로 나머지 대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기한. 대금 지급 기한이라는 의미는 뭐 5월 30일까지 뭐 이런 의미죠. 그 기한을 정해 매수인이 알려줘요. 매수인은 그 기한 안에 대금을 다 내야 되고, 매각대금을 다 내면 아무 때라도 매각대금 다 냈을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리고 낸 걸로 이제 배당하고 내 앞으로 등기도 하고 부동산 인도받고 이런 과정을 이루어져요. 한편 매각기일에 아무도 매수 신고를 하지 않았어. 아무도 매수 신고하지 않으면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유찰되었다라고 하죠. 금액을 좀 상당히 저감시켜야죠. 법원에 따라 달라요. 20%든 30% 떨어뜨려서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 공고하죠. 매도 며칠에 다시 할게요.
이걸 우린 세매각이랍니다. 세매각.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받았네. 불허가 받은 경우는 금액을 저감시키지 않아요. 이미 1등은 나왔는데 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받은 거니까 가격이 유찰돼서 금액을 저감시키잖아요. 이건 비싸서 다시 하는 거잖아. 이건 금액을 떨어뜨리면은 나중에 배당금이 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저감하지 않고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 공고하는데 너도 뭐라 한다. 너도 세매각. 그래서 새는 두 마리 그랬잖아 우리. 새는 두 마리. 어떤 새유 거꾸로 했다. 어떤 새유 이렇게 물어보면 불새지유 이러면 됩니다. 불새야 불새. 불새는 안 떨어져. Firebird죠.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 이때까지 아니고 잔금은 안 냈네. 잔금은 안 내면 이때도 금액을 저감시키지 않아. 안 떨어지고 다시 매각기일을 잡아서 공고하는데 이건 뭐라 하느냐? 재매각이랍니다. 재매각. 잔금을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 이랍니다. 왜 재수가 없냐고? 왜 잔금은 안 되지? 왜 안 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왜 해요? 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물을 수도 있던데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내가 처음에 권리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인수되는 게 있는데 이걸 모르고 높게 질러버린 거죠. 추가로 인수가 되면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잔금을 안 내. 근데 처음에 냈던 보증금 몰수도 했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지. 그럼 안 돼야죠. 재수 없어 재매각. 물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하면 다시 한다 재매각. 가다가 올라가면 새로 하자 세매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죠. 452쪽 452 현재 이제 우리가 쭉 배우게 될 문장들은 전부 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의 법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자 아래 법령 표시는 모두 민사집행법 말합니다. 자 경매 신청 동그라미 1번 신청했어요? 동그라미 2번은 제목만 알아두시고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등기법에서도 아마 이런 거 배울걸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인데 채무자가 가진 건물이 그런 건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류 갖춰서 법원에 이제 경매 신청을 해요.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고 경매해야 되겠는데 미등기 건물이네. 그럼 이제 경매를 개시 결정을 하고 이거 서류를 등기소로 보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경매 등기하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는 의무경매는 아니죠. 의무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이 하는 경매니까 이건 강제경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제목은 마시면 돼요. 반가로 2번. 이것도 앞부분은 그냥 읽고만 가면 돼요. 법원은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한다. 다음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 촉탁한다. 경매 등기한다는 얘기야. 시험에 3번, 4번이 출제됐어요. 3번은 강제 경매 신청을 법원에 했거든요. 근데 기각하거나 각하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고할 수 있대요. 결론만 알아도 돼요. 시험에도 최근에 나온 지문이니까 항고할 수 있대요. 4번이 뭐냐? 4번 재작년 시험의 정답이었는데 자,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이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이에요. 강제 경매나 의무 경매 신청 들어와서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했다고.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또 들어왔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받아준다고. 그것도 받아서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예를 들어서 1번에 저당권이 있대요. 2번은 가압류가 있대요. 저당권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가압류가 본안 소송이 끝나고 경매 신청을 또 한 거예요. 경매 신청을 또 하면 법원이 이것도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앞선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 이거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1순위 저당권 채권을 변제해버렸어. 변제하면 1순위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 건 안 갚았어. 그럼 이거에 따라서 이건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이거는 경매 절차 끝난 거고 이 절차로 계속 경매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와도 계속 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뒤에 건 각하한 다음 틀려요. 다 받아준다. 자, 3번, 4번만 하시면 되고 반가라 3번. 채무자, 소유자에게 부동산 경매된다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소유자, 채무자 써 있는데 소유자, 채무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는 거죠. 경매되는 건데 우리 저당권에서 물상보증 배우잖아요. 이자가 채무자고 근데 이 사람의 부동산을 저당 잡아놨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는 채무자고 이자가 소유자인 거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참고는 하시면 돼요. 반가로 4번은 시험이 나와요. 부동산이 압류되는 시점이 언제냐?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성달됐을 때 또는 경매 등기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가운데가 또는 이란 걸 하셔야 돼요. 또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성달됐을 때 또는 경매 등기되었을 때다. 두 개 다 된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취하도 출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거예요. 이렇게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럼 이거는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저 경매 개시 결정된 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걸 취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채무 변제라는 거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냐면 경매 취하는 이 대금 완납 전까지 가능해요. 이 취하가 이때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대금 납부하면 그때 소유자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대금 납부 전에는 누가 소유자지? 채무자가 소유자지.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1등, 2등이 나온 이후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이제 3번, 2번, 3번이 오른쪽에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냥 그대로 시험이 나옵니다. 자, 3번. 매수 신고, 이게 입찰이라는 뜻이잖아요. 매수 신고 있은 뒤, 이 말은 입찰 들어간 뒤 이런 말이겠지. 입찰이 들어간 뒤에도 경매 신청 취하가 가능한데 그때는 저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면 아직 허가받기 전이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두 사람의 동의 얻어야 되는 거고 허가받은 이유라면 매수인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또는 예 그리고 예의 동의 얻어야 된다. 저 사람들 만나가지고 취하 동의서를 받아내야 돼요. 취하 동의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저 사람들 동의서 받아내고 인감 받아가지고 인감증명서 이거 법원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맨입으로 동의서를 써주진 않죠. 네, 그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밑에 주의 읽어볼까요? 주의. 매수 신고 있은 뒤에도 저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취하면 압류는 소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매수 신고 있은 뒤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X로 이제 골라야 돼요.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왼쪽 페이지에서 봤던 건 경매 신청, 부동산이 압류되는 시점, 또 취하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취하는 일단 없다 치고 경매 신청에서 경매 등기돼서 압류됐어. 압류됐고 이제 경매를 진행합시다. 압류되면 그날부터 얼마 이내? 1주 안에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뭐 한다? 공고한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긴 데부터 1주 내에 해야 한다. 뭐 아직 시험이 안 나왔지만 가능해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긴 데부터 1주 내로 해야 한다. 그 배당 요구 종기는 뭐 이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 매각기일 이후로 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뭐 개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 2002년이니까요. 무려 17년이나 됐는데 개정된 지가. 근데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예전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이때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개정한 거예요.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한 걸로 하자. 매각기일 뒤로 잡지 말고 매각기일 앞으로 잡도록 하자. 이렇게 바뀐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1번에 임차인이 있어요. 이자가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보증금은 1억이라 합시다. 그다음 2번에 이제 저당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정도로 합니다. 자, 이 임차인은 현재 1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저 보증금 1억은 다 인수되죠. 인수되면 1억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니까 3억에 입찰하지 않고 1억 빼고 아마 2억에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남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배당 요구 했으면 1억으로 다 바꿔 나가겠네. 그러면 나한테 인수될 게 없죠. 인수될 게 없어. 그럼 그때는 아까보다 높게 입찰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럼 네가 배당 요구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 사람들이 입찰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날 입찰하잖아. 이날 입찰할 때 가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네가 배당 요구 할 건지 말 건지를 이날까지 결정을 해줘야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이날 입찰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오래전에 이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로 가보면은 자, 이 임차인이 아직 선택을 안 해준 거야. 선택을 안 해주면 지금 배당 요구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배당 요구 안 하는가 보구나. 뭐라고 이제 2억이 입찰을 했지. 2억 입찰했는데 이자가 갑자기 배당 요구를 해버린 거지.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은 뭐 그래도 임차인은 상관없지 뭐. 뭐 2억에서 1억을 받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 2억에 입찰한 사람은 처음에 보증금을 내가 전액 인수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3억짜리를 2억에 샀는데 내가 갑자기 인수할 게 없어지면 아주 헐값에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이걸 짜고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거야. 짜고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입찰하기 전으로 땡겨서 확정 짓고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거야. 그래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지금도 시험에 낼 때 거기 밑에 주의 있는 것처럼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틀린 지문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는구나. 자, 그 밑에 이제 배당 요구 적혀 있는데요. 일단 저 위에 배당 요구 종기를 꼭 외워야 돼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X! 이렇게 틀린 식으로 외워야 되고. 배당 요구는 1번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자, 2번은 이 임차인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1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 이날까지. 1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배당 요구하면 저 경락인이 내가 인수할 게 없어. 인수할 게 없어서 지금 3억에 입찰을 할 거란 말이야. 3억 입찰을 할 건데 네가 배당 요구했던 걸 갑자기 처리해버리면 배당 요구했던 걸 처리해버리면은 네 보증금 1억을 내가 갑자기 인수하는 걸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3억 입찰하려고 했는데 네가 배당 요구를 갑자기 처리해버리니까 내가 1억 인수하게 되네? 그럼 입찰가를 다 줘야 되잖아. 또 배당 요구를 또 하면 또 높여야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 네가 1번 임차인 네가 이날까지 배당 요구 했다 이거야. 했으면 이날 지난 다음에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라면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지난 후에 이걸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야.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 그냥. 맞게만. 자, 밑에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고 써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제 힌트만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실무적으로 이렇구나 하고 이해해 보면 돼요. 실무적으로 이렇구나. 등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저당권이 있대요.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은 등기되었지요. 우선 변제권 있지요. 경매되면 소멸하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밑에 저당권 밑에 전세권이 있대요. 전세권이 있으면 이자도 등기되었죠. 우선 변제권이 있지요. 그리고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료가 안 돼도 돼요. 그런데 이 전세권이 그 위에 있어. 최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해보죠.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면 이자는 등기되었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되면 소멸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자는 배당을 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모증금이 다 인수가 되는 거예요. 전세금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자는 배당을 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해야 돼. 밑보에서 이거 배우잖아. 1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네 번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확정이자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자는 벌써 등기가 안 되었네. 우선 변제권은 있지. 경매되면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소멸하긴 하죠. 근데 등기 안 되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이고요. 그런 얘기고 3번도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다음 4번 같은 건 실제 시험이 잘 나와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아니니까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을 수 있고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된다고요. 이거 뒤에 또 나와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뒤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 주임법에 관한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배우잖아요. 임대차 기간 끝났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그래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했죠. 등기됐으면 이자가 이 4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되면 아까 등기 안 되었다가 갑자기 등기된 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는 대판인 거야. 아, 그렇구나. 이 판례가 이제 이해가 되네. 자, 매각 준비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누르는만 보시면 돼요. 자,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상, 점유관계, 차임 보증금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그다음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위해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요. 또 질문, 또 문서 제시 요구도 되고요. 또 문을 열 수도 있고 막 그러네요. 잠긴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다음 법원은 감정인에게 감정평가하게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줘. 이걸 통해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만들어서 이걸 비치해 둔다 이거고 준비가 다 끝나면 매각기일 공고하고 드디어 저 밑에 매각기일이 왔어요. 자, 매각기일 왔습니다. 자, 매각 방법은 몇 가지죠? 세 가지. 호가 경매, 입으로 하는 거. 부동산 경매가 호가 경매도 가능하다. 이거 아시면 돼. 호가 경매도 가능하다. 현재 이걸 선택한 법원은 없지요. 다음 정해진 날짜 시간에 하는 게 기일 입찰.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기간 입찰도 있죠. 자, 기간 입찰이라는 건 입찰 기간을 주죠. 최대 한 달까지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을 하게 해. 그다음 입찰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잡아서 그날 개찰을 한다. 그래서 입찰 기간 내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걸 기간 입찰이랍니다. 세 가지 용어 알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방법에 따른다. 셋 중에 선택한다 이거야. 동그라미 3번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는데 뭐 나올지도 모르죠.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매각기일을 속으로 경매라고 읽으면 돼요. 매각기일 경매는 법원 안에서 진행해주고 무엇을 하겠어.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날 좋으면 뭐 호수공원에서 오리배 타면서 경매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집행관이 그러죠. 1번 오리배 얼마? 2번 오리배가 앞서가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썰렁하죠? 좀 죄송해요. 자, 참고는 말 그대로 참고로 읽어보세요. 호가 경매는 이런 거다. 기일 입찰, 또 기간 입찰이 있고요. 자, 2번 밑에 반가로 2번의 매수 신청 보증은 동그라미 1, 2번을 시험에 그대로 냅니다. 자,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을 내는 걸 매수 신청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 뭐 최저 매각가 10분의 1, 방법, 아까 현금, 수표, 경매 보증보험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집행관에게 제공해라. 이 매수 신청 보증은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밑에 매수 신청 가격, 또 매수 가격 이런 식으로 참 잘 나옵니다. 참 잘 나와요.
매수 신청 가격 아니면 매수 가격. 내가 입찰할 가격 이러면 다 틀립니다. 자, 세매각. 아까 유찰되면 세매각. 세유 이거죠. 동그라미 1번에 허가할 여기부터 마감된 때까지 쭉 밑줄 치고 얘를 쓰세요. 이꼴 유찰. 이거 쓰면 돼요. 유찰이란 단어는 법에는 없고요. 뭐라고 하냐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줄 만한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네. 자, 이렇게 말이 어렵네. 말 좀 어렵겠어요. 아무도 허가를 받을 만한 매수 신고 입찰이 없었다고. 입찰이 없었고 매각기일이 최종적 마감 그냥 완전히 끝났다고. 이러니까 그냥 허가 매수 신고 입찰 없이 매각기일 끝났어. 그럼 법원은 최저 매각가 상당히 뭐 낮추고 무슨 매각? 세매각. 죄매각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세매각. 동그라미 1번만 하시면 돼.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은 왜 시험에 나온 적이 없냐면 앞으로도 확률은 높지 않은데 이게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 그래서 잘 안 내요. 밑에 규칙 66조로 써 있잖아요. 읽고만 갑시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뚜껑을 열었더니 같은 가격으로 1등한 사람이 2명, 3명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매우 드문 일이에요. 사실은 이건 드문 일이고 3명 나왔어. 끝나고 뭐 한잔 해야죠. 뭐 한잔 해요. 이것도 2년인데 자, 됐고 그래서 그 둘 이상이 되면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일 정합니다. 그 셋만 남고 다 집에 간다 이 말이지. 이때 입찰자들은 전에 입찰 가격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면 안 되겠네요. 3억이 1등 3명 나왔다. 그러면 3억부터 시작해야죠. 다음 페이지. 다시 입찰하면 가격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셋 다 입찰장에 나타나지 않기로 한 거야.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어. 아무도 입찰 안 하면 추첨하거든. 추첨. 근데 아무도 다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혹시 몰라서 좀 살짝 가봤더니 다 와 있는 거야. 저 나쁜 놈 들어가서 다시 입찰. 아무도 모른 척하고 다시 입찰해. 다시 입찰했는데 또 1등이 2명이 나온 거야. 이럴 경우는 이제 뭘로 정한대요? 추첨으로 정한대. 1등이 2번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되고 자녀총각이거든요. 결혼해야죠. 이 정도. 보통 인연이 아니야. 천생연분이죠. 추첨은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 상자에 손 넣고 제비뽑기 하거든. 제비뽑기 할 때 이제 둘이 같이 손 넣으면 손 잡고 있잖아. 또 집행관이 도대체 언제 꺼낼 거냐고. 좀만 기다려봐. 5분만. 이런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씩 뽑아요. 한 사람씩 뽑는데, 그 뽑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가위바위보로 정합니다. 가위바위보로. 묵집 봐도 재밌겠는데. 사다리 타면 딱 좋잖아, 사다리. 근데 추첨, 제비뽑기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차순위.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써 있는 말은 뭐냐면, 참고만 하시면 되거든요, 동그라미 1번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에게 매각을 허가해 주세요라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정의야, 정의입니다. 이런 저 사람이 1등이 돈 안 내면요, 저한테 허가해 주세요라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정의를 우회적으로 쓴 거야, 그냥. 그다음 2번이 중요하죠.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매수 신청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가는 1억이라 합시다. 초반에부터 다른 숫자를 해볼까요? 최저 매각가를 2억이라 하자. 2억. 그럼 매수 신청 보증을 얼마 내셔야지? 2천 내셔야지. 2천. 10분의 1. 그리고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억 5천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 차순위가 될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액 2억 5천에서 그 보증금 2천을 빼고 이 가격을 뭐 하는 사람만, 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2억 3천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넘어야만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2억 3,700이라 하자. 그다음 B는 2억 3,100이라 하자. 그다음 C는 2억 2,700이라 합시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차순위 될 사람은 누구? A, B 얘네 둘만 가능하다는 거죠.
둘 다 손 들었어. 그러면 A가 되잖아요. A가 되는 거고, A는 손 안 들고 B가 손 들면 B도 되는 거야. C가 손 들면 내리라고 그래. 안 된다고. 내리라고 그래요. 얘네 둘만 강하다는 이거죠.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느냐? 자, 이자가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금 2억 5천 됐잖아요. 처음에 얼마 냈고 2천만 원 내고 2억 5천 됐어. 그럼 나중에 낼 잔금이 2억 3천 잔금 내야죠.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은 뭐 되고 몰수가 된다. 그럼 처음에 냈던 보증금이 몰수되는데 이 보증금은 어디에 쓰느냐?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가 낸 금액 여기에 더해서 배당을 시킨다는 거지. 그럼 2천만 원을 여기다 붙이면 2억 5천 7백, 2천 여기다 붙이면 2억 5천 100, 여기다 붙이면 2억 4천 7백이니까 C에다 붙이면 아까보다 배당금이 줄자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1등에서 몰수되는 금액을 빼고 이보다 많아야만 차순위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을 그대로 익히시면 돼요.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됩니다. 3번도 하셔야 돼요.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이다. 근데 매수 가격이 그때는 당연히 높은 사람이 되겠던데 매수 가격이 같을 땐 바로 추첨한다. 추첨. 1등이 2명 이상인데 가격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주의가 칠판에 방금 제가 써드린 거예요. 매각길 종결. 자, 1번은 그냥 읽고만 가면 돼요. 집행관은 이제 입찰이 다 끝나잖아요. 입찰 시간이 끝나면 이제 입찰한 사람들을 앞으로 다 세웁니다. 세우고 하나씩 아무개 얼마 다 이렇게 다 불러줘요. 불러준 다음에 당신이 1등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이 그거예요. 집행관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최고, 이 말은 차순위 할 사람요 손 들으세요 이거죠. 최고한 다음에 적법한 차순위 매수 신고 있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하고 그 사람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에 매각길 종결합니다 이렇게 고지하라 이거야. 고지하라 이거야. 다음 2번은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 두 사람을 빼고 다른 매수 신고인들은 어디가? 집에 가야죠. 매각길 종결되면 즉시 매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 돌려줘 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얘기고. 자, 다음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역대 딱 한 번 나왔어요, 지문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 뭐냐면 자, A와 B가 똑같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 공유 부동산이야, 공유. 이 지분의 처분은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B 지분만 저당권 설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B 지분만 경매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경매 과정에서 자, C라는 자가 입찰을 했대요.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 이거죠. 그럼 C가 이 B 자리로 들어오겠죠. 그러고 이 자리를 몰아내고 A, C 이 사이가 될 거잖아. 그럼 A, B는 친한 사이였는데 A, C가 되는 순간 불편한 사이가 되죠. 불편한 사이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지분 소유자가 바뀌는 걸 좀 막아보자.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채무자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 A는 언제까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내가 우선하여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합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이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법이. 그럼 이제 A가 뭐가 된다고?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명 되었잖아요. 2명 되니까 이 A가 우선 매수 신고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C는 자동으로 뭘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자동으로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순위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것이니까 나 하기 싫어요 라고 차순위를 뭐 할 수 있다. 하기 싫어요 라고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다시 보면 내가 우선해서 매수 신고 내가 입찰하는 거잖아. 내가 입찰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도 매수 신청 보증을 내란 말이에요. 보증금 내는 걸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게. 매각기일까지만 된다. 그 말은 집행관이 자, C가 1등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는 거죠. C가 1등이에요.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곧 이제 매각기일 끝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매각기일 끝내요. 이때까지 A는 한쪽에 앉아 있다가 내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각기일이 지나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매각기일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자, 매각기일까지가 중요하고 이걸 매각 결정기일까지라고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읽어볼게요. 1번. 그 매각기일 있잖아. 거기다 쓰세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라면 X가 되고, 그렇게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매각기일까지가 중요하다고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X. 이 우선 매도 신고는 이어지는 문장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우선 매도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예요. 민사집행법 시행규칙에 써 있는 말입니다. 자, 2번.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 있더라도 그 공유자 A한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3번은 참고만 하세요.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이 말은 공유자가 A, B, C였다는 거야. 근데 B 경매된 거죠. B 지분이. 그럼 A랑 C랑 같이 우선 매도 신고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사람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하게 되면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채무자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아셔야 돼요.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뭐가 된 걸로? 차순위가 된 것으로 본다. 5번. 공유자가 우선 매도 신고를 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될 때 그 매수 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하기 전까지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 우선 매도 신고가 예전에 악용됐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각기일까지 우선 매도 신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 나타나서 입찰할 때 C가 1등이야. 그럼 그다음에 A가 집행관이 그 경매 끝내 이 전까지 내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열흘 전에 미리 해놔. 열흘 전에 미리 해놓으면 우선 매도 신고하면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공유자 우선 매도 신고 들어왔다고 적혀요. 적히고 그리고 그럼 당연히 그 B 지문이 경매될 때 그 입찰장에 사람들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뭐하러 옵니까? 그냥 뺏기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죠. 입찰 안 하면 유찰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미리 우선 매도 신고를 해놨는데 그날 유찰이 되면요. 그날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 A는 그날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사야 돼요. 첫 번째 경매면 이게 100%거든. 100% 가격이니까 너무 비싸잖아. 근데 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걸 악용하냐면 이날까지만 매수 신청 보증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우선 매도 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미리 해놓더라도 보증금은 그날까지만 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닌데 네. 자 이날까지만 보증을 내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 매도 신고할 때는 우선 매도 신고만 해놔. 보증금은 안 내놓고. 그리고 입찰장에 그날 가서 유찰돼. 그리고 와서 그날 보증금은 안 내버려. 보증금은 안 내면 내가 입찰한 게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됐다고 해서 다음에 입찰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유찰되는 거죠. 80% 떨어져. 80% 떨어지고 다음에도 미리 해놔. 아무도 못 오게 만들어. 그리고 보증금은 안 내. 64로 떨어져. 64로 떨어져. 또 미리 해놔. 아무도 못 오게 만들어. 또 유찰시켜. 이렇게 되면 너무 헐값에 사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A, B는 그래도 지인인데 아는 사람인데 너무 헐값에 사는 건 미안하잖아. 적당히 반토막 내서 사버리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우선 매도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실무적인 이야기.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한 번만 허용한다. 첫 번째는 못 들어가죠. 두 번째는 가능할 수도 있고 세 번째도 두 번째까지 유찰되면 이제 다 세 번째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8번은 시험에 안 될 텐데 제목만 하시면 돼요. 제목만.
임대주택법이 이제 현재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현재는 임대주택법이 아니고 구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아파트만 적용이 돼요, 이게. 그래서 임대주택법 적용받는 임대아파트가 붙어나서 경매될 경우에 각 동호수별로 경매가 되거든요. 건설회사가 붙어나가지고. 이때 그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제도예요. 제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자, 매각 결정기일부터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집니다.